저희가 지금 녹화일인 오늘부터 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4차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이 회의가 접점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찾아질 거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연말은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가 일단 협상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미국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쉽게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이 시한인 이유는 뭐죠? 3월 달서부터 이제 미국이 새롭게 이제 그 회계연도 시작돼 가지고 그 주한미군 군무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월급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국회 동의는 4월 달에 얻었지만 3월서부터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가 12월, 1월, 2월 동안 잘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953년도에 한미 방위조약 체결이 돼서 이제 한미 동맹이 맺어졌는데 미군이 상시 주둔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분담금을 냈던 건 아니죠. 그때 우리 너무 가난했으니까. 언제부터 낸 거예요, 이거? 잘 아시듯이 그 53년 10월 1일 날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때 그 조약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육해공군을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해주고 미측은 그것을 수락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우리가 제공하고 네. 미국이 수락하고. 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죠. 그렇게 되다가 66년도에 소파 협정에 의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그 주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하되요. 그러나 경비 문제는 비용 문제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합의해 오다가 1980년대 미국의 재정 적자와 그 무역 적자가 폭이 넓어지면서 미 의회에서 이 해외 나가 있는 미군들에 대한 주둔비를 좀 증액을 하라는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일본이 합의를 보죠. SMA라는 건데. 그래서 199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둔 비용 문제까지도 한국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담하던 것은 주둔지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은 우리가 일부 맡아왔는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까지 넘겨받게 된 게 이제 그때부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되고 나서 너희도 이제 좀 할만하지 않냐 이런 때문에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상을 해서 91년부터 원래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 5조 1항에 보면은 일체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외 조항을 만든 겁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91년도에 한국이 직접 경비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그래서 사실 소파하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부속협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후 계속 금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소파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냥 계속 방위비 분담금 말만 듣고 연역적인 건 잘 몰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완전 초보자용으로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보니까 뭐 이제 직접 비용도 있고 간접 비용도 있고 이제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비용을 지금 미군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직접 지원은 그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 고용인들이 한 12,000명이 되는데 그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어떤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따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병사들의 막사를 지어준다랄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군수 지원은 그 탄약고, 활주로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데 이게 군수지원비가 있고 특히 CDIP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합방위 증강 사업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활주로 전투력에 긴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그게 직접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전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BSMA 이른바 간접 지원이라는 것인데 간접 지원은 우리 카투샤들이 있었습니다. 카투샤 지원들은 미측한테 받지 않고 다 봉급을 다 주죠. 그 추가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토지 문제들도 여기서 간접 비용에 다 해당됩니다.
토지나 장병들이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플러스해서 이게 고속도로 도갈 때 통관세, 예. 그다음 공항 이용 이런 것들 면제해 주는 것들인데 여러 세금 감면 조치 네,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그 간접 비용이죠. 그 이제 그거를 지금 작년 기준, 금년 기준으로 우리가 1조 원 조금 넘게 그런 직간접적인 주둔 비용을 부담을 해왔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군은 전 세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전통적으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유럽, 나토에서 이제 유럽, 서유럽하고 미국이 같이 지역 안보 체제를 만들었고 일본에는 뭐 오키나와 해군 기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미군들이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만 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연합, 나토 쪽이나 혹은 일본 쪽도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로 내고 있나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례로 보면은 뭐 지금 일본에 한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통상적으로 소요 경비 한 70%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의 경우는 이제 5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 사용료라든지 또 카투사 비용 같은 게 없는데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70%가 되고 우리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 방위 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직접 경비만 포함하다 보니까 50%인데 여러 계산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다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지원하는 걸로 계산하면 우리가 한 7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부담하는 비율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경우는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는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같은 건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용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한 금액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독일에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또 미국과의 주독 미군이 3만 6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토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또 독일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의외로 국가 규모인 경제 규모 GDP를 고려했을 때는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코 적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이 주한미군의 그 주둔 규모 이런 것들이 아마 전쟁 직후에는 좀 많았을 것 같고 네. 그 뒤로 줄어왔을 것 같은데 쭉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제 혹시 한미 양국 사이에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그 1945년에 인천항에 이제 미군이 일종의 이제 점령으로 들어왔었죠. 9월 8일. 예. 그때 한 7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49년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들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고문관 500명 정도만 남고 전부 철수를 했죠. 철수했다가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최대 32만 5천 명까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제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다시 쭉 빠져가지고 한 7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들이 다시 또 이제 베트남에 투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7만 명 수준 쭉 가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카터 닉슨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한 6만여 명 정도로 주한미군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터 행정부 때 다시 또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은 한 3만 6천 명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현재와 같은 28,500명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28,500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8,500명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일된 독일이 지금 3만 6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과 달리 지금 위협이 없는 일본에 5만 2천 명이 있거든요.
그 규모로 봤을 때 28,500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 그 주한미군 전력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28,500명. 네, 28,500명 중에서 한 13,000명이 지상군입니다. 지상군 주력 부대는 미사단이죠. 미사단은 북한의 어떤 그 장사형 포병이랄지 이런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전방 지역에 그 동두천 캠프 KC에 화력여단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캠프 험프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평택으로 지금 이전이 캠프 됐죠. 험프로 이전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또 여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연 아파치 헬기를 포함한 항공여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계화 여단이 있습니다. 기계화 여단은 좀 특이하게 재작년부터 9개월 단위로 노테이션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색적이죠. 그런 것도 비용이 다 환산하겠다는 건 이번에 나오는 건데. 아하. 네. 교체 비용까지. 네, 교체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수정을 통해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여단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여단. 네, 군사 동향을 계속 감시하는 정보여단이 있고 사드를 포함한 그 방공여단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상군 주력 부대들이고 공군은 군산구 오산에 있는 F-16을 중심으로 한 3개 전투대대가 있습니다. 전투비행대대가 있고 특히 공군에서는 전략정보 감시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고요. 해군과 해병대 특수한 병력들은 크게 제한됩니다만 마찬가지 소수 병력이 있으면 다 합쳐서 28,500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정보는 군사 기밀은 아니겠죠?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